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9권 총 들고 건설하며 보람에 산다. 김대중을 의식하기 시작하다. (1967년)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측은 선전 방법의 근대화와 야당의 도발에 말려들지 않는데 역점을 두었다. 박정희 대통령 후보는 여당 현직 후보로서 초연한 태도를 취하기 위해 야당 후보의 거명을 삼가하고 지방 공약은 일절 거부했다. 그는 지역 감정이나 계급의식을 자극하지 않는 대신 국가의식과 민족의식을 강조했다. 1967년 4월 18일 전주에서 2차 유세를 가진 박정희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유머와 비유를 많이 사용했다. 박 후보는 경제성장과 관련해서 우리들이 목포에서 서울까지 가는 여행자라고 친다면 이미 끝난 제1차 5개년 계획은 1위에 도착한 정도이며 제2차 5개년 계획이 끝날 때에는 천안에 닿을 것이고 제3차 5개년 계획이 끝날 때야 비로소 한강을 넘어 서울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경제건설 청사진을 밝히면서 이러한 일을 거짓말과 소란만 떠는 야당에 맡겨 잘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아무 생각 말고 야당의 표를 찍으시오. 그러나 박 대통령과 공화당만이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에게 표를 찍어주시오 라고 했다. 이날 오후 박정희 후보는 다음날 광주 유세에서 김종필 당의장과 합류하기 위해 광주로 떠나려다가 비가 쏟아져 서울로 향했다. 특별 기동차를 타고 상경하던 도중 박 후보는 대전, 전주 유세 성과를 분석하는 참모회의를 하면서 그 많은 청중들이 궂은 날씨에도 거의 자리를 뜨지 않고 진지하게 내 말을 들어주는 것을 보고 내가 이들을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새삼 절감했다고 했다. 1967년 대통령 선거를 12일 앞둔 4월 21일 박정희 대통령은 과학기술처 개청식에 참석, 치사를 했다. 이날 김대중 신민당 대변인은 약 100억 원으로 예상되는 공화당 선거자금의 출처를 밝히라고 성명을 통해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선거운동비가 규정에 따라 2억 8천만 원으로 제한되고 있는데 공화당은 그 몇십 배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선거자금의 출처는 대재벌로부터의 성금, 대일 청구권 자금에 의한 물자 도입을 수의 계약으로 하여 자금을 염출하고 지불 보증의 반대급부로서 자금 헌납을 받고 5천만 달러나 되는 외자 대부에 따른 정치자금, 정부 건설공사의 지명 입찰에 따른 자금 염출, 월남 건설공사 알선 대가로의 자금 염출 등 권력을 배경으로 한 온갖 부정한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내가 발언을 할 때면 청와대에서 인터폰을 통해 나의 발언을 듣고는 나의 질문에 답변하지 못한 강요를 불러들여 호통을 쳤다. 그리고 1967년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되기 직전에 박 대통령은 김대중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시키도록 하라고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지시했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보부 간부라든가 내무부 장관 등과 식사를 하게 될 때면 그런 때 여당 후보자 10명이나 20명 정도가 떨어지는 건 상관없으니 어쨌든 김대중이 당선되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하는 당시 공화당 의원은 이런 설명을 했다. 국회에서 김대중 의원은 말을 참 잘했습니다. 그냥 잘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를 동원해가며 항목까지 세세하게 나열했어요. 상고 출신이어서 예결산안 등에 밝았던 겁니다. 청와대 집무실에서 연결된 스피커로 의원들의 발언을 라디오처럼 들으며 집무하던 박 대통령에게는 이런 김 의원의 논리가 몹시 귀에 거슬리곤 했던 게 사실입니다. 김 의원의 연설 내용은 일부 사실을 이용해 전체를 표현하는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럴 때 어떤 방법으로든 사실이 아니라고 국민을 설득하기란 난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결국 감정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하여간 그 무렵 박 대통령은 김대중 의원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놔뒀다가는 호랑이로 키우겠구나 하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더 이상은 말하기 곤란합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박 대통령의 빅망록을 읽어본 한 인사는 이런 증언을 해줬다. 1971년 대선 무렵 박 대통령의 비망록에는 김대중이 나쁜 X, 예비군을 폐지하라고 하다니 라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1967년 4월 22일) 토요일 아침 박정희 후보와 후보반 일행은 특별 기동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다. 대통령 전용 기동열차는 총 2량으로 앞칸은 각하실과
수행원실로 나뉘어 있었고 뒷칸은 기자실로 되어 있었다. 이날 수행원실에는 박종규 청와대 경호실장, 이우락 비서실장, 길재호 사무총장, 김성곤 재정위원장 및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는 주관중 정무수석이 타고 있었다. 기동차가 서울을 출발하여 경기도로 들어서자 박 후보는 창밖을 한참 동안 내다보다가 올해는 보리 농사가 잘 되겠구먼 하며 미소를 지었다. 박 후보는 기자들을 불러 환담을 나누던 중 이날 서울 남산 야외음악당에서 있을 윤보선 후보의 연설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다. 관계관들은 남산 야외음악당을 신민당 유세 장소로 허가해주는데 반대했는데 내가 허가해주라고 서울시장에게 지시했어. 김현옥 서울시장은 음악당 주변에 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나무를 심어놓았는데 나무가 상할 것이라고 울상을 짓더구먼. 박 후보는 야당이 유세 때마다 사전에 가두방송, 삐라살포 등으로 청중들을 동원하고 행진까지 벌이고 있는 사실을 들며 그 사람들 법을 너무 무시하더군 이라고 가볍게 말했다. 기차는 이날 오후 1시 30분에 부산 진역에 도착했다. 박 후보는 역장실에 들러 잠시 휴식한 뒤 오후 2시 정각에 초량역 광장에 승용차 편으로 도착했다. 유세장은 박 후보가 도착하기 1시간 전부터 인기 가수들의 노래를 방송하는 등 흥을 돋웠다. 언론사들은 부산 유세장에 모인 청중수를 약 23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윤보선 후보 측 유세장인 서울 남산 야외음악당 주변은 오전부터 사람들로 뒤덮이다시피 했다. 언론사 추정 약 25만 명. 윤보선은 그의 회고록에서 사실 서울에서의 반응으로 보아 박 정권이 아무리 부정으로 선거를 치른다 해도 결코 내가 불리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라고 쓰고 있다. 부산 유세장에서 가장 먼저 연단에 오른 김종필 의장은 박 후보를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고 내려왔다. 오후 2시 30분 검은색 싱글 차림에 검은 넥타이를 맨 박 후보는 연단에 올라 48분간 연설을 했다. 박 후보는 내가 보기에는 전 부산 시민이 다 나온 것 같은데 집 볼 사람이나 계십니까? 라며 농담을 하자 청중들이 박수로 화답했다. 이날 박 후보는 야당은 당장에 잘 살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선심 공세를 하고 있다며 가볍게 비난하고 야당 주장대로 하자면 대전에 있는 조폐공사에서 돈을 마구 찍어내도 모자란다고 비꼬았다. 당시 조선일보는 부산과 서울 유세장에 중견 작가 최정희, 이호철을 보내 유세 참관기를 실었다. 부산 초량역 광장에서 박 후보의 유세를 참관한 작가 최정희는 청중들이 이런 대화를 옮겨 적었다. 내가 앉은 주변엔 할머니들이 많이 앉아 있었다. 할머니들은 박정희 후보가 왜 저리 살이 안 붙었느냐고 걱정이다. 면사무소에 한 자리만 차지해도 기림이 반들거리는데 저 높은 양반이 와 저럴꼬. 아따 모르는 소리 작작하소. 나란 일 생각만 하고 살만 짜들했쪄도 탈이 아닌겨. 비슷한 시각 서울 남산 야외음악당에 나온 작가 이호철은 울분이 지나친 호소라는 제목의 소감문을 썼다. 그는 공화당 유세 앞에서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그럴 수 없이 밝은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여기 신민당 유세 앞에서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잔뜩 그늘진 모습을 지닌다고 했다. 이 사람들에게 신민당은 무슨 얘기를 하였을까? 과연 귀가 번쩍 뜨일 무슨 얘기를 하였을까? 앞으로 정권을 잡으면 어쩌겠다는 소리를 분명히 안 들은 것도 아닌데 귀에 남은 것이 별로 없는 듯하다. 이것은 내 탓인가 신민당 탓인가? 그들은 한마디로 너무도 지나치게 울분에 사무쳐 있는 듯하다. 우리가 모를 그들대로의 사정이 있을 테지. 4월 22일 부산 유세를 마친 박정희 후보는 해운대 극동호텔에서 묵으며 참모들과 회합을 가졌다. 참모들이 청중이 50만 명은 모였는데 신문들이 절반 이하로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불만스럽게 말하자 박정희는 그만하면 어떻소? 아프리카에 가면 그만한 인구의 독립국가도 있는데 라며 달랬다. 4월 23일 일요일 오후 1시 30분 박정희 후보는 특별 기동차 편으로 대구에 도착했다. 박 후보가 대구역에 내리자 역전에서 유세 장소인 수성천변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 박수로 박 후보를 맞았다. 이날 아침 유경수는 대전 유세에 이어 두 번째로 대구 유세장에 참석하기 위해 여객기 편으로 대구에 도착해 있다가 유세장에서 박 후보와 만나 나란히 본부석에 앉았다. 김종필 당의장, 이호상 국회의장, 안상호 씨 등이 지지 유세를 위해 동석했다. 이날 대구 수성천변에는 역대 최대 청중인 약 30만 명이 모여들었다. 오후 2시 40분에 연단에 오른 박 후보는 1시간 10분 동안 연설하면서 1975년까지는 반드시 근대화를 완성할 것이라고 한 뒤 야당은 거짓말, 생떼, 중상무략을 하는데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한다고 했다.
박 후보를 줄곧 수행했던 주관중 정무비서관의 회고. 박 대통령은 솔직 담백한 성품이어서 적당히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말하는 법에 익숙하지 못했습니다. 선거란 과장과 축소가 따를 수밖에 없는 정치 광고전이다 보니 유세를 할수록 야당의 억지가 박 대통령의 심기를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판에 선거 유세가 종반에 이르자 박 대통령은 선거 자체의 회의적인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훗날 등장하는 삼선 개헌과 10월 유신의 배경에는 이런 심정도 작용했으리라 봅니다. 박 대통령의 야당에 대한 불신이 강화된 것도 선거를 통해서라고 봅니다. 가끔씩 박 대통령이 비서관실에 와서 한마디 툭 뱉는 말 중에 법대로 하면 독재가 아니다. 개헌도 무엇도 법대로 하면 민주주의다. 사상, 이념보다 법이 중요하다. 선거도 법에 있으니까 해보는 것이다. 라는 말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일 겁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9권 총 들고 건설하며 보람에 산다. 116만 표 차에 당선. (1967년 4월 26일) 오전 김종필 공화당 의장과 길재호 사무총장은 청와대를 방문. 박정희 후보와 마지막 일주일간의 유세 전략과 투 개표 관계 대책을 협의했다. 오전에 청와대에서 회의를 마친 박 후보는 오후에 열차편으로 청주에 내려가 유세를 가진 뒤 특별 기동차 편으로 광주로 향했다. 박 후보는 차내에서 엄민영 내무장관, 이후락 비서실장, 신범식 청와대 대변인 등과 함께 선거 주변 이야기로 환담을 나눴다. 화제가 야당의 선거운동 방법에 이르자 박정희 후보는 요즘 야당 지도자들이 유세하기 전에 차를 타고 퍼레이드를 하는 모양인데 이런 방법은 아직 우리 사회에 맞지 않는 방법이라며 그 사람들이 만일 정권을 잡으면 더 화려한 퍼레이드라도 벌일 것 아니냐며 걱정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후락 비서실장이 정상의 주변이란 책이 곧 나올 것이라는 보고를 하자 박 후보는 나와 관계되는 책은 어떤 것이라도 선거가 끝나기 전에는 시중에 내놓지 말라고 지시했다. 4월 27일 오전 비가 내리던 광주의 날씨가 개이기 시작했다. 오후 2시 광주 조선대학교 운동장에서 연단에 올라선 박정희 후보는 윤보선 후보 측이 호남의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다닌다는 보고를 의식한 듯 속담과 비유를 많이 사용해가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해갔다. 요즘 민주주의가 사망했다고 하는데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고 배가 불러야 민주주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야당 사람의 몸은 20세기 것이나 머리는 19세기 겁니다. 이 야당인 머리의 근대화가 우리나라 근대화의 첩경입니다. 야당 유세에 관이 방해해서 청중이 안 모인다는데 우리 국민은 관이 방해하면 샛길로 해서라도 더 많이 모입니다. 약 10만 인파가 몰린 가운데 박정희 후보는 40여 분간 연설한 뒤 내려왔다. 4월 28일 오전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 열차편으로 아산 현충사를 방문하고 충무공 422회 탄신 기념 및 현충사 성역화 식전에 참석해 기념사를 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자립경제 건설과 근대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인 보람으로 오늘날 조국의 모습은 일신하여 4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안정과 발전의 기틀이 마련됐고 국민의 가슴속에 중흥의 의욕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이 새 역사 창조의 국민적 대열에서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가 있으니 그것은 아직도 우리 주위에 잔존하고 있는 수구와 파쟁이며 시기와 모략이며 독선과 아집이며 단견과 무정견 등 전근대적이며 비생산적인 요소입니다. 변전하는 세계 조류의 눈이 어두워 명백히 국가이익으로 결실된 국민의 노력을 반국가적이며 반민족적인 행위라고 비분강개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국민의 지도자임을 자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내외 정세의 전망 밑에 현실에 대한 정확한 발판을 토대로 미래를 설계할 능력과 의욕이 없는 낡은 세력이 스스로 대우각성하거나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제거되지 않는 한 우리의 역사는 다시 후퇴하게 될 것이며 온 국민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자립경제와 근대화의 토대는 한 줌의 흙이 되고 말 것입니다. (1967년 5월 3일) 오전 7시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투표는 오후 5시까지 큰 사고 없이 마쳤다. 이날 오전 7시 40분경
박정희 후보는 부인 유경수 여사와 함께 청와대 앞 궁정동 농아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 도착했다. 이우락 비서실장, 김현옥 서울시장, 김성진 공화당 종로지구당 위원장의 안내를 받은 박 대통령 부부는 정문에서 약 50m 되는 거리를 함께 걸었다. 유 여사가 투표소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에게 시험을 잘 치르셨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자 박 대통령이 지금 시험 치러 들어가는 거야. 시험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 라고 받아 넘긴 뒤 기자들이 너무 떠들어 자유로운 분위기를 해치는데 하고 농을 했다. 기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나온 박 대통령에게 누구를 찍었냐고 묻자 박 대통령은 유 여사를 돌아보면서 이 사람 누굴 찍었을 것 같아. 아마 야당을 찍었을 거야 라고 말했다. 이 말을 받은 유 여사는 왜 야당 비례대표라도 하나 얻었느냐고 묻지 않으셔요 라며 얼굴을 붉혔다. 이날 밤 11시 박정희 대통령은 이우락 비서실장과 함께 공화당 중앙당사와 내무부를 시찰했다. 김종필 당의장의 안내로 개표 상황실에 들른 박 대통령은 김 당의장에게 기표에 쓰이는 붓두껍을 껌이나 인주로 막아 무효표로 만드는 처사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하면서 자유당 때는 집권당이 부정선거를 했는데 지금은 야당이 부정을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밤 박정희는 공화당 상황실에 걸려있는 대형 칠판에 시시각각 기록되는 투표 현황을 살펴보다가 유세를 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저렇게 표가 많이 나오는데 하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내무부 상황실에 들른 박 대통령은 마산에서 신민당이 공화당을 약간 앞지르자 마산 출신인 박종규 경호실장을 돌아보며 마산이 왜 그 모양이야 하고 농담을 했다. 박종규 경호실장이 할 말을 잃고 머뭇거리자 옆에 있던 진해 출신의 김성은 국방장관이 진해는 7대1로 우세합니다라고 거들었다. 박 대통령은 그의 고향인 경북 선산에서 10대1로 우세한 결과가 나오자 내 고향이 최고군. 그런데 저거 부정선거 아니야 라며 껄껄 웃었다. 이날 밤 박 대통령은 자정이 넘어 청와대로 돌아갔다. 5월 4일 아침 박정희 대통령은 평소와 다름없이 집무실로 내려와 정무에 몰두했다. 오전 9시 30분경 신민당 청년 당원들이 난동을 부릴 것이라는 내무부 보고를 받고 박 대통령은 엄민영 내무장관을 불러 모든 것을 관대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오전 10시경 그는 당선이 확실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신범식 대변인을 불러 대국민 담화문을 작성토록 지시했다. 간간히 개표 상황을 측근으로부터 보고받던 그는 오전 10시 20분경에 이우락 비서실장으로부터 당선 확정 득표수인 500만 표를 넘어섰다는 보고를 받고 명상하듯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오전 10시 30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를 완료하고 각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했다. 박정희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윤보선 신민당 대통령 후보보다 116만 2125표를 앞서 총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획득, 당선이 확정됐다. 1963년 제5대 대통령 선거 때 15만 6026표보다 크게 벌어진 표차였다. 제6대 대통령 선거는 한국 정치사에 여러 가지 의미를 던져준 선거이기도 했다. 우선 광복 직후부터 난립해오던 군소정당의 몰락을 가져왔다. 공화당은 도시에서도 표를 많이 얻었다. 서울의 경우 5대 선거에서 3대 7이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4.5대 5.5의 비율로 나타났다. 박정희 대통령은 선거가 끝난 며칠 뒤 청와대 집무실에서 최종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때 박정희는 서울에서 야당에 밀린 것을 두고 서운한 표정이 되어 주완중 비서관에게 물었다. 왜 서울은 저 모양이야? 지식인들은 나라가 발전하는 게 싫은 모양이지. 나는 서울에서만은 이길 줄 알았는데. 카카, 서울이야말로 야당이 이겨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야당이 다 모여있는 곳이 서울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도 여당이 이기면 야당은 갈 곳이 없게 되고 각하는 독재자로 몰리게 됩니다. 박정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망스러운 표정은 가시지 않았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9권 총 들고 건설하며 보람에 산다. 멍든 공명. (1967년 5월 8일) 정부는 제7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6월 8일로 공고함으로써 전국은 다시 선거 기류를 타기 시작했다. 5월 9일 오후 5시 박정희 공화당 총재는 청와대에서 공천자들에게 직접 공천장을 전달했다. 6.8 선거는 11개 정당이 참가, 702명의 입후보자가 등록한 가운데 대통령 선거에서 대결한 공화당과 신민당이
전국 131개 지역구에 후보를 등록함으로써 양당 간 대결로 압축되고 있었다. 공화당은 1963년 선거 때 확보한 110석에서 10석쯤 줄어드는 100석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1963년 대선 때의 15만 표 차가 1967년 대선에서 116만 표 차로 벌어졌음에도 공화당 의석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본 것은 4개 야당이 신민당으로 통합됐기 때문이었다. 특히 1967년 대선에서 영남 지역을 제외하면 확실히 야당을 누른 여당 지역구가 많지 않다는 점도 이런 추정을 가능하게 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공명선거를 거듭 천명하는 가운데 치러진 6.8 국회의원 선거는 내무장관과 중정부장이 선거에 관여했을 뿐 아니라 중앙부처관리와 국영기업체 임직원이 지역에 파견되고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부정을 하는 등 무리를 했다. 3.15 부정선거 다음으로 큰 후유증을 동반한 이 선거에서 공화당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129석을 차지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넘기는 압승을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남 하동, 전남 광양, 순천, 벌교, 고흥 등지를 계속 시찰하다가 5월 25일에는 전남 목포에 도착했다. 이날 목포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 장기영 경제기획원 장관, 박충훈 상공부 장관, 정희섭 보사부 장관, 김윤기 건설부 장관, 박경원 최신부 장관이 모였다. 공화당 김병삼 후보가 고흥에 있던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화로 간청한 것이 주요했기 때문이었다. 공화당에서는 박 대통령과 사부 장관이 이곳에 모인 사실을 들어 임시 소국무회의를 열고 목포지방 개발 사업을 구체적으로 검토 결정하게 된다고 선전했다. 비교적 낮은 관심 속에 있던 6.8 총선은 박 대통령이 공화당 총재의 자격으로 5월 26일 오전 목포에서 처음으로 공화당 후보 지원 유세를 벌임으로써 새로운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신민당 등 야당은 즉각 이에 반발, 박 총재의 유세가 명백한 위법이라고 단정하고 고발 등 모든 가능한 법적 투쟁을 벌일 것을 26일 목포 지구당에 지시했다. 중앙당에서도 박 총재의 유세와 정일관 총리의 지방시찰 등 정부 강요의 여당 후보 지원을 들어 27, 28일 이틀 동안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서 열리는 유세를 통해 규탄 방침을 세워 선거 분위기가 험악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목포에서 출마하게 된 김병삼 후보와 관련 최근에 필자를 만난 새천년 민주당의 한 중진은 이런 증언을 했다. 김병삼 씨는 공천을 거절하기 위해 권총 오발 사고까지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전남 진도 출신의 육사 3기생인 관계로 박 대통령이 강력히 권고한 것이었습니다. 출마 후에는 김병삼 씨가 박 대통령에게 도와달라며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도 김대중 의원을 견제할 겸 김병삼 후보를 지원할 결심은 단단히 하게 된 것으로 압니다. 박정희 공화당 총재는 목포 역전광장에서 열린 공화당 후보 지원 유세에서 공화당이 헌법을 개정하여 종신 대통령제를 만들 것이라고 야당이 비난한 데 대해 이번 국회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대통령의 3선을 금지한 현행 헌법을 개정할 생각은 없다고 반박하고 5.3 선거에서 내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국 안정이 필요하다고 역설, 7대 국회에 공화당 국회의원을 많이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박 총재는 김병삼 후보를 가리켜 군 재직 시절 나의 친구라고 소개하면서 이번만은 여당 국회의원을 뽑아 여당 도시를 해보는 것이 어때요? 라고 말해 청중을 웃기기도 했다. 박 총재는 야당 의원 출신 지역이라 해서 정부가 그 지역을 미워하는 일은 없다고 말한 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자주 청와대를 찾아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고충을 털어놓기 때문에 자연히 관심을 갖게 되지만 야당 의원들은 1년이 가도 청와대를 찾아오는 일이 없으니 본의 아니게 그 지역에 대해서는 관심이 소홀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박 총재가 다녀간 뒤 목포는 6.8 총선에서 가장 치열한 선거운동 지역이 됐다. 양 진영이 맞고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유세 마지막 날인 6월 7일 저녁 8시 목포에서는 김대중 후보와 김병삼 후보가 동시에 유세를 가졌다. 김대중 후보 측 청중은 약 5,000명, 김병삼 후보 측은 수백 명 선. 선거운동이 종반에 이르자 이번에는 중앙정보부가 신민당의 전국구 후보 10번으로 유후보한 김재화 씨를 구속하는 일이 벌어졌다. 공천 헌금 이면에 조총련 자금이 개입됐다는 이유였다. 신민당의 격리장부도 압수했다가 선거자금 3,000만 원만 예금 동결해서 풀어주었다.
투표일을 이틀 앞둔 전국의 선거 분위기는 매수와 폭력과 폭로로 험악해졌다. 경북 영천의 한 면사무소 계장이 부면장으로부터 대리투표 지령을 받았다고 폭로하는가 하면, 부산에서는 이미 폐간된 주간신문에 모 정당 후보자의 인신공격 내용이 실려 수천 장이 돌아다니고, 목포에서는 투표 통지표와 고무신이 함께 배부되었다는 등 말썽이 꼬리를 물었다. 목포에서는 신민당 유세장에 모였던 청중들이 데모를 벌였고, 대구에서는 공화당 후보자 초상화 화형식이 벌어지는가 하면, 천안, 보령 등지에서는 신민당 선거운동용 차량이 파괴되는 사건도 일어났다. 6월 6일까지 전국적으로 1318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고, 702명의 입 후보자 중 225명이 입건됐다. 언론은 멍든 공명이라고 보도했다. 6월 8일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전국 곳곳에서 매표, 폭행, 대리 및 공개 투표로 시비가 일었다. 개표 과정에서는 일부 지방에서 개표 중단, 부정선거 규탄 데모 등의 사태가 빚어졌다. 서울 동대문 갑, 을구, 서대문 갑구에서는 공화당 후보가 불리하자 젊은 당원들이 개표소에 난입, 기물을 부수고 야당 참관인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이 밖에 전주, 안동, 순천 등지에서는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야당 지지자들의 데모가 잇따랐다. 개표 결과 지역구 131석 중 신민당 28석, 대중당 서민우 후보가 1석을 차지한 데 반해 공화당은 102석을 차지했다. 이 결과에 대해 공화당 재정위원장이던 김성구는 회고록에서 공화당도 놀랐다고 썼다. 신민당은 서울 14개 지구 중 13개 지구에서 압승했고, 부산에서도 5석을 얻은 반면 농촌에서는 공화당이 휩쓸다시피 했다. 이런 양상은 5.3 대선에서 드러난 동서화 성향을 뒤엎고, 자유당 정권 하 3대 총선인 1954년 5.2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도야, 농여로 환원됨을 의미했다. 6.8 선거의 후유증은 개표 완료와 동시에 시작됐다. 연일 야당은 선거 무효를 외치고 학생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 6월 10일 박정희 대통령은 신직수 검찰총장에게 공명선거는 준법선거임을 강조한 바 있거니와 이번 총선거는 1000명에 가까운 입 후보자들의 과열된 경합의 결과로 선거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불명예스럽게 했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지시했다. 유튜브를 읽는 박정희 전기. 9권. 총 들고 건설하며 보람에 산다. 친구 구상 시인의 회고. (6월 12일) 박정희 대통령은 정일권 국무총리와 김종필 공화당 의장에게 얼마간의 의석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공화당원에 의해 저질러진 선거 부정 사건은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말하고 사후 처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공화당 상의역 정부영은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6월 13일 박 대통령을 만나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하십시오 라고 진언했다. 정치적 해결이라뇨. 대통령께서 진심으로 선거 사범을 파헤친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치를 취했다고 하면 국민들도 납득하고 야당도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 극한 투쟁은 안 할 겁니다. 정부영은 2시간에 걸쳐 간곡하게 건의하며 내각 교체도 거론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더란 것이다. 저도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보고 느낀 점이 많습니다. 지나친 타락 선거였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야당의 주장은 또 뭡니까? 전면 재선거를 하라는데 그거 정권 내놓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박 대통령은 재미있는 감상을 털어놨다. 제가 이번 선거에서 몇 사람은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기를 바라서 특히 그 지역의 공화당 후보를 특별 지원했습니다. 그 몇 사람은 내게 반대한다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6대 국회 4년 동안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면에선 뒷거래다 뭐다 해서 제 실속을 차립니다. 그런데 표면에서는 저만이 애국자고 깨끗한 사람인 양 행세합니다. 차관 승인 같은 것은 양해한다고 뒤에서 업자에게 약속하고 정작 공식 회의에선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시치미를 떼고 특혜 아니냐고 짐짓 때리고 그럽니다. 이런 거짓말쟁이들이 국민한테 도리어 인기가 있고 표를 더 받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만이 돈을 썼습니까?
야당에도 여당 못지않게 돈을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소위 마타도어 작전이라 해서 속임수 선거를 도처에서 했습니다. 김모 같은 사람이 선거운동한 것은 온통 마타도어 흑색선전입니다.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잔깨와 속임수로 선거를 치러요. 그래놓고 부정선거다, 재선거하라는 소리, 이런 사람이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선거나 어느 정도의 타락과 부정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같은 형편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정구영은 박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돌아갔다. (6월 15일) 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신직수 검찰총장으로부터 6.8 선거에 관한 보고를 받고 다음날인 6월 16일 아침 예정에 없던 특별 담화를 발표했다. 이날 박정희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선거 부정은 마땅히 규탄받아야 하며 또 민주시민은 이것을 규탄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온 국민과 더불어 정부도 함께 이것을 분개하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총 8개 지역구를 구체적으로 거명하면서 수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이들 지구의 당선자들을 공화당에서 제명 처분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야당의 선거 부정에 대한 공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8월 초 박정희 대통령은 기자회견 형식을 빌어 6.8 선거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데 대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이례적인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다. 공화당은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 9월까지 모두 10명의 당선자를 제명하는 등 대야 회유책을 써야 했다. 1967년 6월 16일 특별 담화문이 발표되자 야당은 전면 재선거 주장을 약간 완화시켜 선 전면 부정 시인 후 협상안을 제기하며 국회 등원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국회는 선거 후 174일 만인 11월 29일에야 비로소 정상화됐다. (1967년 7월 1일) 오후 2시 중앙청 광장에서 제6대 대통령 취임식이 거행됐다. 이날은 제7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했다. 보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거행된 이날 식장에는 입법, 행정 및 사법부 요인, 험프리 미국 부통령, 엄가금 자유중국 부총통, 사또 일본 총리 등 우방 38개 국가의 170여 명의 경축사절단과 각계 대표 및 시민 1만여 명이 참석했다. 야당은 이날 서울운동장에서 6.8 총선 부정진상보고대회를 갖고 취임식에 불참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시인 구상은 축시를 낭독했다. 당신의 영광에는 푸르름이 있다. 밤안개를 헤친 결단의 그날, 이 땅에 또 하나 새벽 동을 트게 하고 우리의 가슴 속에 새 삶을 불러일으킨 저 5월의 푸르름이 있다. 당신의 영광에는 땀이 배어있다. 발벽을 뚫는 광부의 이마같이, 보리 타작을 하는 농부의 잔등같이, 아니 앞장서 수레채를 잡은 일꾼같이 전신에 땀이 배어있다. 당신의 영광에는 우리의 미래가 있다. 찌든 가난과 역사의 멍해를 벗고 북녘 땅 내 사나 어서 바삐 찾아서 5천만 결애가 서로 눈물로 반길 그런 눈부신 미래가 있다. 당신의 영광에는 우리의 다짐이 있다. 썩고 골문 것은 제살이라도 도려내고 눈 뒤집힌 편싸움과 패가름을 막아서 꿀벌과 같은 질서와 화목을 이룰 우리와 당신의 굳은 다짐이 있다. 당신의 영광에는 우리의 영광이 있다. 일하고 땀 흘리는 자의 영광, 젊은과 꿈을 갖는 자의 영광, 진실로 조국을 사랑하는 자의 영광. 오, 당신과 우리의 영광이 있다. 최근 필자와의 통화에서 구상 시인은 친구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회상했다. 참 의기가 높은 사람이었는데 자기 나름대로 복지국가를 완성해보겠다고 노력했어요. 영남대학교도 지어놓고 은퇴 후 돌아갈 것을 염두에 둔 것이죠. 그러나 유교사가 잘못되고 나니 내가 여편내 죽여놓고 뭘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축시를 써 낭독했을 때는 6.8 부정선거 문제가 불거져 나올락말락했을 때였죠. 나는 외국에서 폐병 수술을 받고 한동안 있다가 귀국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식장에서 시 낭독을 하고 내려오며 그이와는 멀리서 서로 쑥스러운 듯 눈인사만 하고 헤어졌습니다. 말년에 그가 안 됐던 것은 혁명 때 필요했던 아웃사이더 같은 사람들을 그 후에도 계속 데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혁명이 끝나면 이들을 버리고 모범생 같은 사람들을 등용해 옆에 앉아놨어야 되는데 머리 좋은 사람들 대부분이 이렇게 해서 불행해지더라고요.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9권 총 들고 건설하며 보람에 산다. 동백림 사건. 1967년 7월 1일 제6대 대통령에 취임한 박정희는 1966년 말로 매듭지어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연이어 실시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몰두해야 했다. 연임제 하에서 재임된 박 대통령에게 임기 내 조국 근대화의 기틀을 완성할 만한 시간적 여유는 거의 없었다. 이 무렵 박 대통령에게는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두 가지 큰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가장 큰 장애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대남 도발이었다. 북한은 1946년 이래 연평균 20여 건의 대남 도발 및 간첩담 사건 등을 일으키더니 1965년 한국이 월남에 전투병력을 파병하자 그 횟수와 강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1965년에 48건, 1966년에 59건, 1967년에는 대남 도발 사상 최고인 140건을 기록했다. 1966년에서 1969년까지 통계에 따르면 비무장지대에서 540건의 총격전이 벌어졌다. 북한군은 대한민국 후방에 제2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특공대를 침투시켰고 그런 남북 쌍방의 충돌로 전사한 북한군은 397명, 전사한 한국군과 미군은 364명이었다. 1967년에만 한 달 평균 10건 이상 무장공비 침투 사건 혹은 간첩단 사건이 신문에 실리고 있었다. 당시 신문에서는 다른 뉴스에 밀려 사회면 중급 기사 수준으로 취급하고 있었다.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던 1967년 7월 1일 오후에도 강원도 양구군 전방에서 3쿼터를 타고 귀대하던 아군에게 무장공비가 수류탄을 투척해 장교와 사병 7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으며 이날부터 사흘 동안 전방에서만 무장 침투 간첩 10명이 아군의 저지선에 걸려 사살되기도 했다. 당시 국방장관 김성은의 회고. 월남 파병 직후부터 북한은 대남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1967년에는 우리 정부가 월남에서 싸우던 한국군을 신경 쓸 틈이 없었습니다. 국방장관인 저조차 매일 아침에 보고되는 공비사살 보고서를 청와대로 들고 가곤 했으니 제2의 한국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무렵 미군은 우리에게 증파를 요구해왔지만 그때마다 이런 사건들이 증파를 거부하는 구실로 제공됐습니다. 북한도 이것을 노린 것이라고 봅니다. 박 대통령도 김일성이가 호치민을 돕기 위해 우리를 치는군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정희의 근대화 진군을 방해하는 두 번째 장애물은 6.8 선거 부정의 후유증이었다. 신민당을 포함한 야당과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부정선거 규탄 대회가 전국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7월 5일 신민당 김대중 대변인은 신민당은 6.8 총선거 무효소송을 일괄 제기하기로 했으며 지역구 낙선자가 개별적으로 선거 무효소송을 내는 것도 당에서는 묵인할 방침이라며 정부 여당과의 비타협적 입장을 표명했다. 7월 6일 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한담하는 가운데 신민당의 일괄 제소 방침을 전해 듣고 이렇게 말했다. 부정선거를 하려면 정권을 바꿀 수 있는 대통령 선거 때 할 것이지 하필이면 국회의원 선거 때 했겠소. 일부 선거 부정지구에 대한 수사 결과를 7월 7일 검찰이 발표할 예정인데 정부가 부정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시일이 지나면 국민들이 차차 알게 될 겁니다. 나와 같이 지방을 다녀본 당신들이 더 잘 알 것 아니요.
1967년 7월 8일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은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 대남공작단 사건을 발표했다. 일명 동백림 사건은 조선일보 이기양 기자의 실종 사건을 중앙정보부가 수사하던 중 그의 친구가 자수함으로써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당시 서독 주재 이기양 특파원은 1967년 4월 14일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개최된 세계 여자 농구 선수권 대회의 취재차 공산국가이던 체코로 출국한 뒤 소식이 두절됐다. 이 대회에서 한국팀은 박신자 선수의 맹활약으로 소련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다. 이 특파원의 실종도 덩달아 교민사회에 많은 소문을 낳고 있었다. 독일 교민사회에서는 자진월북, 납치 혹은 살해 등 각종 소문이 떠돌아 조선일보 사측은 사안이 명확하게 판단되기 전까지 가능한 보도를 자제하고 있었다. 조선일보사는 이 기자가 체코로 출발한 지 5일 동안 연락이 두절되자 4월 19일 일본 동경을 경유해 체코 프라하에 한국 여자농구 선수단의 국제전화로 이 기자의 동정을 알아봤지만 입국 및 체류 여부에 대해 일절 들은 바 없다는 회신이었다. 4월 25일 독일 본을 경유해 귀국한 선수단원들로부터 이 기자를 목격한 단원을 발견할 수 없었다. 5월 초 중앙정보부 수사국 이용택 수사과장이 우연히 조선일보 사장실에 들렀다가 방우영 사장으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들었다. 아우님, 우리 서독 특파원 이기양 기자가 어떻게 됐는지 좀 알고 있어. 무슨 말씀이신죠? 체코에서 열리는 농구대회를 취재하라고 지시했는데 도착했는지 어쨌는지 소식이 없어요. 전화를 걸어보면 독일 집에서는 부인이 받는데 체코에 들어갔다고 하고 체코는 공산국가라 확인할 길도 없고 벌써 보름이 지났거든. 글쎄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용택 과장은 최근 필자에게 그 순간을 이렇게 회고했다. 1967년에 들어서자 미국 정보기관에서 우리에게 유럽을 주의하라고 기뜸해주고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북괴에 의한 납치라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정보 전문가란 이유로 방 사장 앞에서는 표정 관리에 무척 신경 쓰면서 대수롭지 않게 사장실을 빠져나왔죠. 이 과장은 이문동에 위치한 중앙정보부에 도착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이기양 기자가 서독에서 체코로 들어간 것은 확인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체코에서 묵을 만한 호텔을 뒤졌으나 도착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체코 공항을 통해 알아보니 공항에서 입국 신고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결론은 체코행 비행기를 타고 프라하 공항에 도착해서 곧바로 다른 비행기에 실렸다는 것이죠. 당시 조선일보사는 중앙정보부로부터 사건의 성격을 확인한 뒤 1967년 5월 14일자 신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에서 열린 제5회 세계 여자 농구 선수권 대회를 취재하기 위해 지난 4월 14일 체코에 입국했던 이 특파원이 현재 체코 당국에 의해 억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한 달이 지난 14일 현재 그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날 아침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이기양 기자의 행방불명 사건을 접한 임석진 박사는 귀국한 지 1년여 동안 자신을 불안하게 만든 모종의 공포와 직면했다. 서독 유학 당시 임석진은 절친한 친구인 이기양 기자를 포섭해 북한 대사관에 연결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로 친구 이기양에 대해 도덕적 책임감을 갖고 있던 차에 친구가 북한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여겨지자 북한에 대한 적개심이 솟아나면서 공포가 사라졌다고 한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와 이기양 군을 떠나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올 것이 뻔했습니다. 우선 누구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할지 잠시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이 많은데 이걸 제대로 이해해주고 종합적으로 상의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